전쟁의 방식 두 번째 이야기. 제재는 왜 어떤 나라는 부수고 어떤 나라는 살리는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폭격기, 미사일, 탱크, 병사들. 그런데 실제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꼭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은 폭탄 대신 돈을 끊고, 총 대신 거래를 막고, 미사일 대신 금융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제 제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재를 받았는데도 어떤 나라는 경제가 붕괴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한편 어떤 나라는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심지어 체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재는 왜 어떤 나라는 무너뜨리고 어떤 나라는 버티게 할까요? 먼저 제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재는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쓰지 않고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는 압박수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재의 목표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 문서나 제재 설계자들의 설명을 보면 제재의 목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그 행동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 행동에 드는 비용을 높이는 것. 즉, 제재는 파괴용 무기가 아니라 관리용 무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항상 성공과 실패로 나뉘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평가됩니다. 제재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역 제재입니다.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고 필수 수입품의 수입을 막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제재입니다. 이게 요즘 가장 강력합니다. 은행 거래를 막고 국제 결제망, 특히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제재입니다. 반도체, 정밀 장비, 핵심 기술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이 제재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라크입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엔은 사상 초유의 전면 제재를 가합니다. 이 제재는 정말 말 그대로 전면적이었습니다.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항공 및 해상교통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IMF와 유엔의 자료를 보면 이라크 GDP는 1991년 기준으로 전쟁 이전 대비 약 50% 이상 급감합니다. 전력, 수도, 의료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했고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사망률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라크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능 자체는 붕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까지도 제재가 국가를 실제로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란입니다. 2010년대 초반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EU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2012년 스위프트 차단입니다. 이 조치 이후 이란은 사실상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분리됩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2012년에서 13년은 GDP가 약 67% 감소하였고 2013년 인플레이션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화 가치가 급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는 분명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5년 핵 합의로 이어집니다. 이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미국 제재 설계자였던 리처드 네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제재의 목표는 붕괴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즉, 이란 제재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 부분적 성공이었습니다. 다음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제재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제재는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애초에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이 매우 낮고 경제 충격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북한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러시아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중앙은행 외화 보유액 통결, 기술 제재, 금융 제재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10% 이상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IMF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실제 GDP 감속은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너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시장, 강력한 국가 통제, 러시아는 분명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한 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의지나 도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세계 경제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가, 내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 세 가지가 제재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철저한 경제 구조와 네트워크의 싸움입니다. 구조가 뚫려 있으면 아무리 강한 제재도 무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 국가이고 금융과 기술 모두 글로벌 시스템에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제재가 가장 잘 먹히는 구조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말은 제재를 집행하는 쪽일 때도 대상에 대한 가능성에서도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재는 실패한 전쟁이 아닙니다. 제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또 다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재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위험한 전쟁 방식, 사이버 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정치TV였습니다.